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도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핵심 노하우를 이제 전달해 주는 시간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중장년들의 인재 조건에서 이제 가장 대두되는 고민거리가 바로 리더십이거든요. 과연 리더십은 중장년의 인재 조건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 사진이 나왔을까요? 예,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죠. 과연 이분들은 정말로 리더십이 있어서 지도자가 됐을까요?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특정 인물들을 논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심지어 그 코로나 방역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민주국가에서 굉장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분들도 있고 이렇죠. 엄밀히 말하면 이분들이 리더십이 있어서 리더가 됐다라고 하기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럼 이들은 어떻게 리더가 됐는가? 시대가 안고 있는 어떤 필요, 즉 이슈 선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보화되면서 산업화 시대에 근무했던 많은 이 산업 현장의 노동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고, 또 생산 기지가 대부분 이제 미국에서 밖으로 빠지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분이 그 근로자들에게 그 생산 기지들을 다시 미국으로 올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므로 해서 근로자들에게 새로운 일터를 마련해 주겠다는 그런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슈의 솔루션을 잘 이렇게 국민들에게 호소한 게 먹혔던 거예요. 나머지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게 무엇이냐? 중장년에게 바로 우리가 이제 재취업을 논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그 기업이 안고 있는 필요, 즉 그 기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즉 문제는 무엇인가? 과제는 무엇인가? 그다음에 욕구, 무엇을 원하는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가? 이걸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중에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슈를 선점하고 그 이슈에 따라서 내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내가 이 회사에 들어가면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를 제안을 할 때 그 기업들은 주목하게 됩니다. 특히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이나 규모가 큰 기업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양한 지식, 정보, 그다음에 네트워킹 이런 자원들이 있습니다. 이걸 암묵지라고 합니다. 이 암묵지들을 당신네 회사에 들어가서 이런 이슈를 해결하는데 내가 기여하겠다. 이거예요. 이건 리더십이 아니라 뭐예요? 대안을 제시하는 거죠. 이럴 때 취업이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비장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당신들이 이런 게 문제야, 당신네 회사는 이런 게 필요하잖아 라고 할 때 기분이 좋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하냐면 바로 이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물건을 훔치면 도둑이 되지만 뭘 훔치라고요? 마음을 훔치면 리더가 된다. 즉 상대의 마음을 훔치면 성공하게 돼 있습니다. 입사지원은 프로포즈라고 했죠? 프로포즈의 승낙을 받아낼 때는 뭐가 필요해요? 상대의 마음을 훔쳐야 됩니다. 그럼 상대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느냐? 바로 칭찬입니다. 효과적인 칭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그 만나라 또 만나라 그래도 만나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응용해 본다면 그 회사가 안고 있는 여러 어려움 난관 이걸 두 가지 정도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시장 상황이 되게 어려워졌다. 그 다음에 기술은 급격히 발달되기 때문에 아이템 변경에 대한 여러 가지 이 변화 전략이 필요한 시대다. 이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쳐요. 그런데 우리가 만나보거나 그 회사를 알아봤을 때 긍정적인 면, 노력하는 면. 그 회사는 변화의 파도를 타기 위해서 열심히 미래지향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더라. 또 다른 훌륭한 점. 그건 이제 그 회사 조직 구성원들이나 어떤 부분들이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하시더라. 이런 걸 찾으신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인터뷰할 때나 또는 그분들에게 취업 제안을 할 때나 또는 서류에 반영되면 좋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시장 상황이 굉장히 예측 불허의 상황 속에서 기술은 계속 발전돼 나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회사는 미래의 창의적인 비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참 놀라웠습니다. 그런데 더 훌륭한 것은 중소기업에 불구하고 현장의 노하우를 가지고 기술을 쌓고 그것들을 직원들이 열심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제가 일하고 싶은 회사였습니다. 어떠세요? 이렇게 하고 그 인터뷰 과정에서 알아보는 과정에서
다만 요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는 지난 20년 동안, 30년 동안, 35년 동안 이 분야에 종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어떻게 미래 비전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저도 함께 기뻐하고 싶습니다. 이 회사와 제가 일하는 제가 좋아하는 일들을 통해서 이런 걸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들은 매력을 가지게 돼 있습니다. 자, 또 그들만의 특징으로 그들을 칭찬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노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은 어떤 남다른 발전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어떤 시장에서 변화를 도전하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재직했던 회사와 이 회사가 어떤 비슷한 점이 있는지, 그게 친근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그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고자 하는 성장 동기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 회사만의 독특한 매력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그것들을 칭찬해주면 너무나도 놀랍게 이 사람은 우리 회사를 너무 잘 알고 있구나, 이렇게 됩니다. 입사 지원은 반복되고 있습니다. 프로포즈다. 프로포즈 할 때는 상대를 칭찬해라. 그 칭찬거리에 더 나도 기여하고 싶다. 이게 어깨 올라타기 기법입니다. 예, 21세기의 첨단 산업에 이 진두지휘하는 그 시장의 리더인 이 회사에 나 또한 첨단 산업을 종사했던 나로서 기여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어깨 올라타기죠. 상대방을 칭찬하고 그 칭찬을 거리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나도 기여하고 싶다. 어깨 위에 올라가는 거죠. 그 기법이 핵심, 재취업의 핵심 노하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소개서보다 더 중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입사 지원에 관련된 입사 공고문에 자소서, 그다음에 이 입사 지원서, 경력 기술서, 요 정도를 내라고 이렇게 대부분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만나라 또 만나라, 그래도 만나라 해서 직무 분석을 했다면 뭐가 중요하냐면 입사 제안서를 쓸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그들이 안고 있는 과제, 즉 문제, 욕구, 결핍, 그들의 필요를 파악해서 그 필요를 내가 이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제안서를 작성한다면 좋습니다. 내라고도 안 했는데요. 그러니까 메일로 지원하든 입사 이 지원 시스템에 지원하든 거기다 첨부 파일을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십니다. 지원하는 여러 그 서류상 제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나 제안이 있는데 이것들을 첨부합니다. 첨부해서 참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누가 된다면 읽지 않거나 삭제하셔도 무방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입사 지원 프로포즈 합니다. 프로포즈 하는데 그냥 고백 편지만 보내는 것과 고백 편지를 보낸 다음에 내가 당신과 결혼했을 때 어떻게 결혼 생활을 영위하게 하겠는지에 대한 삶의 계획서를, 생애 설계를 같이 반영해서 보내고, 혹시 결혼식 나가는데 참조해라고 해놓고, 혹시 그 결혼식 나가는데 조건에 누가 된다면 이거 참조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편지를 보냈다고 쳐봐요. 안 읽을 분이 있을까요? 다 읽습니다. 그래서 요구되는 서류 그 이상을 남들과 다르게 도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사 제안서를 쓰려면 내가 들어가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직무 형태가 어떻고 직무 방식이 어떻고 그것들을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도 직접적으로 만나라 또 만나라, 그래도 만나라. 자, 그 다음에 직무 수행 계획서. 나는 무엇을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증가시킬 것인지, 무엇을 어떻게 감소시킬 것인지, 뭘 배가시킬 것인지, 무엇들을 제공할 것인지, 또는 뭘 지켜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실제적으로 제안서와 직무수행 계획서를 반영해서 써준다고 하면 굉장히 이 회사의 진정성 있게 지원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고, 또한 수긍이 가는,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우리 회사를 너무 모르는데 하더라도 태도만큼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취업 추천서를 써주시는 게 좋은데요. 취업 추천서를 내가 소속했던 회사의 무슨 회장님이나 무슨 기관장이나 이런 직급이 높은 사람들, 즉 내 직무상 만났던 사람들보다 거리가 먼 사람들한테 취업 추천서를 써서 받는 게 그렇게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모 그룹의 현장 근로자인데 그 회사의 사장이나 부회장님이나 이런 사람의 추천서가 영향력이 있을까요?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식상하고 그냥 근무가 성실하고 이런 식으로 그냥 식상한 내용밖에 없어요. 그런데 내가 같이 일했던 동료들, 내가 모셨던 이 간부, 이런 분들, 심지어 내가 책임져 줬던 내 밑에 부하 직원이 나를 위해서 자필로 아니면 진정성 어린 내용으로 취업 추천서를 써준다고 하면 그 서류는 굉장히 영향력이 높습니다. 제조사, 식품연구원, 이런 사람들이 그 상품을 추천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누가요?
그 상품을 써본 사람들의 댓글이 구매에 결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역시 나와 같이 직무 경험을 한 동료들의 취업 추천서, 내가 모셨던 간부님의 취업 추천서, 내가 정말 책임지고 육성해 줬던 내 부하 직원의 추천서가 오히려 더 영향력이 크다는 얘기예요. 그 회사는 취업 추천서를 요구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추천서를 첨부하고 메일이든 입사 지원 시스템에다가 제가 이 회사에 취업한다고 했더니, 지원한다고 했더니 저와 함께 일했던 많은 동료들이 저를 이렇게 추천해 줬습니다라고 첨부해 보십시오. 남이 안 하는 마케팅 방식이 통하는 시대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소개보다 더 중요한 서류는 바로 입사 제안서, 직무수행 계획서, 취업 추천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입사 지원은 프로포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프로포즈라고 봤을 때 프로포즈에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혹시 결혼하신 분들은 프로포즈를 하셨거나 받아보신 적 있으신가요? 어떤 게 프로포즈일까요? 프로포즈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3가지입니다. 재취업에 성공하는 핵심 노하우 3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고백, 그리고 약속, 그 다음에 요구입니다. 고백은 어떤 고백을 해야죠? 내가 당신과 결혼할 수밖에 없는, 결혼해야 되는 이유를 진정성 있게 고백하셔야 됩니다. 이 고백에 담아야 되는 것들은 좀 이따 다루기로 하고요. 그래서 왜 고백하나요? 프로포즈는 사랑하니까. 즉 나는 무엇인가 열정적으로 가지고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서류에도 면접 과정에도. 그 사랑이 세련될 필요가 없습니다. 말 잘하는 게 필요한 게 아니죠. 뭐가 필요해요? 진정성이 느껴져야 돼요. 정말로 가슴 떨리는 진정성이 느껴질 때, 저 사람은 약간 긴장감이 있지만 정말 이 일을 하고 싶은가 보구나. 정말 이 일에 대해서 굉장히 진정성이 있구나. 이렇게 느껴져야 됩니다. 그리고 뭐 해야 돼요? 그 일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약속이 있어야 돼요. 이 약속은 이렇게 돼야 됩니다. 입사 후 첫날부터, 또는 첫 고객부터, 또는 첫 프로젝트부터, 첫 거래처부터 저는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직무에 임하겠습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이런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약속드립니다. 이게 구체적이고 아주 현실 타당한 거여야 돼요. 무슨 엄청난 큰 비전과 슬로건을 내달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 가능한 것들을 얘기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셔야 되는 게, 입사 지원 서류에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요구입니다. 면접에 가셔도 반드시 얘기하는 게 요구입니다. 프로포즈 하러 가서 요구 안 하고 오면 프로포즈 한 게 아니죠. 청원 편지를 보냈는데 청원 편지에 나랑 결혼을 승낙해 주세요, 나와 결혼합시다라는 요구가 없으면 그건 청원 편지가 아니죠. 프로포즈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나를 반드시 꼭 뽑아 주십시오. 제가 이 일을 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일할 기회를 허락해 주십시오라는 얘기를 진정성 있게 요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세요? 10명 중 단 1명만이 그 요구를 한다는 것. 요구를 받아야 생각하고 요구를 받아야 고민합니다. 고백, 약속, 요구, 이 3가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취업의 핵심 노하우 3가지입니다. 저와 함께 결혼하시길, 저와 왜 결혼하시길 원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봤다면 저희 회사에 왜 일하시길 원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 회사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는가요? 그거는 내 처가에 대해서, 우리 처가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이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회사에 왜 들어오시나요? 라는 물음은 왜 그 일을 저희 회사에 오셔서 하려고 하나요? 이거거든요. 즉 우리는 처가랑 결혼하는 게 아니라, 물론 집안과 집안이 이제 관계를 맺지만 그 결혼 대상자, 배우자하고 결혼하는 거잖아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회사랑 결혼하는 게 아니에요. 뭐랑 결혼하는지 아세요? 직무랑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직무를 사랑하는 거죠. 나는 이 일을 28년 동안 해왔다. 그러니 난 이 일을 너무 좋아한다. 난 이 일을 정말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 회사가 그 일할 사람을 찾는다고 해서 그 허락을 해주실 것을 믿고 이 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기회를 달라고 제가 고백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통해서 구현해낸 성과가 그 조직의 가치로 승화될 때, 그래서 나는 이 조직에 기여한, 그 조직이 지향하는 가치, 발전적 비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조직이 성과를 내고 그 성취한 그 현장에 이 조직에 있는 나와 함께 일한 사람들과 기쁨을 함께 하고 싶다. 이런 진정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기업이 또는 그 조직이 지향해야 되는 고객들, 예를 들어서 급여 회계 담당자다. 그러면 누가 고객이에요? 내부 직원들 또는 협력사, 외부
위촉하는 일용직 근로자들 이런 사람들에게 고객이잖아요. 그들에게 어떻게 기여하겠다라는 그 구체적인 방법론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이 나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모습, 내가 일을 잘함으로 인해서 조직이지 않은 가치가 발전했을 때 기쁨의 현장,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이 행복하다. 이게 사랑의 세 가지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회사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회사가 부여한 직무를 사랑하고 그 직무를 통해 열심히 일하면 가치가 승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회사는 뭐 하는 대상이죠? 사랑하는 대상이 아니라 감사하고 고마운 대상입니다. 왜? 내가 사랑하는 일을 할 기회를 줬으니까. 즉 회사는 말하자면 처가 같은 거죠. 처가는 내 사랑하는 여자를 결혼에 승낙해 줬으니까 장인 장모님에겐 감사한 마음으로 잘해야죠. 충성해야죠. 회사에다가는 사랑하는 게 아니라 충성하는 겁니다. 자, 구직활동의 핵심 요소 역지사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원한 입장이 아니라 뭐예요? 지원하는 사람을 뽑는 입장, 그 역지사지의 입장에서 보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을 얘기하는데, 능력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능력을 입증할 경험을 준비하십시오. 오랜 동안 일해왔기 때문에 우리는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최고의 인재가 아닌 최적의 인재를 주장하십시오. 그래서 직무에 적합한 사람, 그 다음에 그 직무를 제공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라는 논거를 가지십시오. 그리고 묻지마 지원하는 게 아니라 맞춤식 서류를 갖춰줬으면 좋겠습니다. 귀사라는 표현을 자제해 주시고 그 회사만이 말이 통하는 그런 서류를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이 있겠지만 자제하시고 그들이 알고 싶은 사실을 기반으로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잘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어떻게 열심히 했었는지에 대한 일화, 어떻게 잘 해냈었는지에 대한 일화, 그런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덕적 원칙, 뭐 회사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말보다는 실제적인 방안, 즉 지금까지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면서 또는 그 직무를 오랫동안 수행하면서 쌓아왔던 노하우를 가지고 실제적인 해결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이렇게 제시하면 좋겠습니다. 이게 취업의 핵심 요소, 즉 역지사지, 구인자 입장에서 무엇을 원하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아이드마이로는 제가 이제 마케팅 쪽에서 일했기 때문에 하나 참조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기억나는 제품을 삽니다. 그래서 기억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선택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건 뭐예요? 선택을 요구하시면 됩니다. 저희 물건 사주세요처럼 저를 채용해 주세요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갖고 싶을 수 있도록 자신을 잘 브랜딩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저 사람이랑 한번 일해보고 싶다라는 흥미를 갖게 하고, 그리고 기억시키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어떤 직무수행 계획이나 여러 가지 전략들을 뽑을 때 또는 재취업 활동을 할 때 뭐든 좋습니다. 목표 수립하고 달성하려면 이 사칙 연산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 내가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서 추가시킬 게 뭔지 또는 증가시킬 게 뭔지, 다시 회사에 들어가서 직무를 함에 있어서 직무에서 꼭 필요해서 추가시킬 게 뭔지 증가시킬 게 뭔지, 자, 또 마이너스가 있겠죠. 제거할 게 뭔지 감소시킬 게 뭔지, 내 직무의 핵심 필살기라면 배가시켜야 되겠죠. 핵심적으로 일취월장 시켜야 되는 것, 집중하고 몰입해야 되는 게 뭔지, 그 다음에 혁신, 혁은 이 가죽이라는 뜻이거든요. 혁신, 즉 모습을 완전히 새롭게 바꿀 게 무엇인지, 그 다음에 나눔, 굳이 대가를 계산하지 않고 내 노하우와 경험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 그 다음에 이렇게 나눠 놓으면 어때요? 구체화되는 거죠. 그냥 모호한 것들을 좀 구체화시킬 게 뭔지.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이제 변화하는 양태지만 변화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변화하지 않는 건 내가 반드시 좋은 습관 같은 건 유지하고 가치, 철학, 신념 이런 것들은 고수하는 거죠. 즉 내가 그 회사에 들어갔을 때 변하는 것과 변하지 않는 것들, 변해야 되는 것, 변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을 표현할 수 있도록 생각해 보신다면 다 모두 재취업에 성공할 수 있다 보장해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재취업의 성공 노하우를 전달해 드리는데, 제 노하우가 다 전달됐는지 모르겠지만 모두 재취업에 성공하셔서 행복한 미래를 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